필연적으로 집값이 올라간다면 집을 반드시 사야겠죠. 사실 집값이 오르는 원리는 화폐경제학에서 이미 증명이 끝난 주제입니다. 간단히 말해 통화량의 증가가 집값을 올린다는 아주 단순한 원리죠. 안녕하세요, 자유지성입니다. 지난 2017년 언론은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1위가 건물주라는 여론조사 결과로 들썩였죠.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라는 사실에 어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렸을 때 대통령, 과학자, 경찰 같은 다양한 꿈을 꾸며 희망을 키워갔죠.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 우리의 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018년 잉크루트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응답자의 94%는 유년 시절에 꿈을 갖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무려 83.1%가 유년기에 꿈꾸던 장래 희망과 현재의 꿈이 달라졌다고 답했죠. 어린 시절과 달라진 성인들의 1순위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26.3%의 성인 남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1순위의 꿈이라고 답했습니다. 건물주가 되는 것이 2위로 16.8%,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3위로 15.1%였습니다. 성인 남녀 3명 중 1명은 부동산과 관련된 목표가 인생의 꿈이 된 것이죠.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라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결과입니다. 어린아이들의 꿈이 어쩌다 건물주가 되었냐고 한탄하는 성인들의 꿈도 이처럼 결국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죠. 대부분 겉으로는, 그리고 입으로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냐고 말할 겁니다. 시장 경제에서 자신의 직업과 사업을 통해 부를 이루거나 재테크에서 성공해 시장을 이기는 것만이 우리의 생존과 행복, 안락한 삶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경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비로소 우리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오늘 자유지성은 신용화폐 시대에는 집을 사서 장기 보유했을 경우 필연적으로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경제 원리에 대해 얘기하려 합니다. 필연적으로 집값이 올라간다면 집을 반드시 사야겠죠. 사실 집값이 오르는 원리는 화폐경제학에서 이미 증명이 끝난 주제입니다. 간단히 말해 통화량의 증가가 집값을 올린다는 아주 단순한 원리죠. 이제 은행의 지급준비율이 20%일 경우 창조 가능한 신용통화량을 공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20%는 0.2조, 따라서 1 나누기 0.2는 5가 되어 본원통화 대비 5배의 신용통화가 창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은행의 지급준비율이 10%일 경우는 어떨까요? 10%는 0.1이죠. 따라서 1 나누기 0.1은 10이 되어 본원통화 대비 10배의 신용통화가 창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성인 마을에서 지급 준비율이 10%일 경우 본원통화 1억 원으로 총 통화량 10억 원의 유통이 실제로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은행의 법정 지급 준비율은 7%니 더 많은 신용통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용을 통해 창조된 통화량의 팽창, 신용통화의 비밀이죠. 그리고 늘어난 통화량은 지성인 마을의 예에서 살핀 것처럼 통화량에 비례해 자산의 가격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신용화폐는 본원 통화에 비해 얼마나 많을까요? 실제 우리나라의 통화량 그래프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빨간색 그래프는 신용통화, 파란색 그래프는 본원 통화의 양입니다. 2019년 기준 진짜 화폐인 본원 통화는 192조 원이며 신용화폐인 광의의 통화 M2는 2,913조 원입니다. 따라서 신용화폐가 진짜 화폐의 약 15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용으로 창조한 돈이 진짜 돈의 15배가 되는 신용화폐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산의 가격은 통화량에 비례한다는 경제학의 화폐 수량 이론을 이전 영상에서 배웠었죠. 통화량 M이 늘어날수록 자산의 가격 P가 올라간다는 화폐 수량 방정식 말입니다. 다시 통화량 그래프로 돌아가 보죠. 신용화폐의 통화량 M2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역사는 신용 팽창의 역사요. 성장의 역사란 신용이 성장해가는 역사이기 때문이죠. 신용이 팽창하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본주의는 신용화폐의 증가로 유지된다. 따라서 집이라는 자산의 가격 역시 증가하는 신용화폐량에 비례해 계속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이와 같은 신용통화의 창조로 인한 통화량의 계속된 증가가 바로 역사적으로 집값이 우상향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경제학적 이유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4개의 그래프를 보면서 역사적으로 통화량의 증가가 자산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는지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4개의 그래프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폴란드의 하이퍼인플레이션 기간 중 통화량과 물가의 추세입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란 통화량이 과다하게 팽창해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난 현상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화폐로 종이접기를 하고 화폐로 벽지를 바르고 화폐를 휴지로 쓰는 베네수엘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록색 그래프가 통화량 그래프이며 빨간색 그래프가 물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네 경우 모두 통화량과 물가 수준의 변동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역사는 통화량의 증가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는 경제학의 화폐 수량설을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시중 통화량이 늘어나면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중에 돈을 풀면 풀수록 집값은 더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동성으로 인해 집값이 상승한다는 언론 기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신용화폐의 시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통화량이 팽창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수록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보존되는 실물의 속성을 갖춘 재화로 돈이 몰리고 가격이 더 크게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물 자산은 국부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이죠. 그 중에서도 더 이상 집을 지을 땅이 없고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일자리가 모이고 지식과 문화, 산업의 메카가 되는 곳, 바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아파트, 그리고 수도권과 광역시의 핵심지 아파트로 신용화폐가 모입니다. 그리고 신용화폐를 통해 실물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희소성을 가진 자산의 가치를 오랜 기간 유지합니다. 반면 신용화폐의 증가로 화폐의 가치는 반토막 나고 있죠. 갑돌이는 10억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갑돌이는 10억으로 5억의 A아파트를 두 채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 갑돌이는 똑같은 10억 원으로 A아파트를 한 채밖에 사지 못합니다. 갑돌이가 가진 10억 원이라는 돈의 실물 가치가 A아파트 두 채에서 한 채로 반토막 난 것이죠. A아파트는 땅과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실물 자산은 그 변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인 겁니다. 이처럼 실물은 그대로인데 갑돌이의 10억 원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두 채에서 한 채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갑돌이가 가진 현금 10억 원의 구매력 가치가 반토막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신용화폐가 증가했기 때문이죠. 아파트 값이 2배로 오른 것이 아니라 아파트라는 실물은 그대로인데 신용화폐의 가치가 반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더 이상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신용화폐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자산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치를 유지하는 표준화된 실물 화폐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중에 더 통화량이 풀리고 인플레이션이 더 강해질수록 아파트의 실물 화폐로서의 기능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핵심지의 아파트는 부의 가치를 실물로 저장하는 수단으로, 부의 가치를 유지하며 후세에 물려주는 수단으로도 훌륭한 화폐의 기능을 하죠. 또 아파트는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세를 놓아 전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이익을 거둬 현금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망하면 기업의 주식은 휴지가 되죠. 하지만 땅은 영원합니다. 땅은 도망가지 않죠. 그리고 그 땅 위에 지어진 규격화되어 거래되는 아파트는 자산 인플레이션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는 실물 화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사야 하는 경제학적 이유입니다. 우리는 돈을 뿌리는 현금 복지에 중독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아래에서 코로나 국면이 합쳐져 신용 역사상 최대의 통화량 팽창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토지 보상으로 시중에 추가로 풀리게 될 유동성은 무려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 돈은 고스란히 부동산으로 유입될 것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풀린 수도권 보상금의 약 80% 이상이 부동산으로 들어오며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역사는 그대로 반복될 것입니다. 시중 통화량 역시 3,100조가 넘어 역사상 최대이며 은행 예금 역시 1,900조가 넘어 역사상 최대입니다. 따라서 집값이 사상 최대로 올라가는 것은 화폐 경제 원리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언론 기사를 통해 현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자산의 가격은 지금도 오르고 있으며 내년에도 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매크로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 역시 30년 이래 최저인 시대를 맞이하게 되니까요. 시중 통화량은 넘쳐 수요는 증가하는데 주택 공급은 30년 이래 최저가 된다. 그럼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더군다나 임대차 3법과 같은 잘못된 정부의 규제로 인해 전세 공급이 말라붙어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죠. 전세 가격은 실거주 가격입니다. 따라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실거주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이고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는 신용통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신용화폐는 진짜 돈이 아니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양이 늘어나며 가치가 떨어지는 종이 조각일 뿐이죠. 굳이 베네수엘라의 일을 말하지 않아도
진정한 가치를 가진 것은 실물 자산이라는 것을 하루속히 깨달아야 부의 미래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자유지성은 여러분께서 부를 이루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 어린 시절 우리가 가졌던 꿈과 희망을 다시 살려낼 수 있기를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